찍을까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교육협력팀장 박보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기리의 인문학 남해섬 기리에서 수필하다 세 번째 이야기 수필집이 드디어 발간을 했습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강사 선생님 세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김희자 선생님, 윤정욱 선생님, 김영렬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해서 수필집을 쓰셔가지고 책이 발간하기까지 참여를 하여 주신 수강생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그 기리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지원하는 기리의 인문학 사업입니다. 저희 화전도서관은 2020년부터 올해 3년 연속으로 수필쓰기 학습 프로그램을 도서관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왔으며 올해는 지난 5월부터 수필쓰기 강의를 이제 22회를 하고 발해길 탐방을 이해하고 오늘까지 이제 25번째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리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이제 작년에는 한국 도서관 협회장 상을 받아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는 이제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김영건 선생님과 함께 제가 기리의 인문학 10주년 성과 토크 콘서트에 이제 참여를 하여 공공도서관으로서 저희 이제 남해 화전도서관이 지역의 인문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홍보하는데 이제 역할을 했었습니다. 저희 도서관도 이 기리의 인문학과 함께 많이 성장을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강사 선생님들하고 수강생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부터 기리의 인문학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수필집 발간을 축하하면서 이제 낭송의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금부터 진행은 김영건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박보혜 팀장과 최하연 우리 주무관님을 위하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김희자 선생님과 인종욱 선생님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5월 16일부터 7시를 시작해서 25회차까지 완주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김희자 강사님과 인종욱 작가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우리 강사님들이 먼저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김희자 선생님께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또 책이 한 건 정말 참한 책이 한 거 나와서 정말 뿌듯합니다. 이 책이 나온 거는 우리보다는 수강생들, 선생님들 여러분들께서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도 몇 분 계시고 또 바빠서 못 오시다가 그래도 한 편이라도 저희를 위해 도와주겠다고 한 편이라도 내주신 선생님들, 팀장님, 또 소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저희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든든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을 합해줘서 너무 든든하고요. 내년에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신 분들도 도와주셔야 또 내년에도 책이 나오니까 꼭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또 남해를 사랑하고 또 수필을 사랑하고 또 문학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분들 인정이 정말 살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남해에 살게 하는 힘인 것 같아서 또 내년에도 또 서로 도와서 또 우리 또 문학을 공부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품이 남도록 도와드리고 또
저희를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이제 시작이 있으면 이제 끝이 있는데, 5월달에 덥기 직전에 이제 시작한 수필 공부가 이제 쌀쌀한 이제 바람이 불 때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 한 6개월 가까이 함께 먼 길을 와서 아름다운 이제 결성 테이프를 이제 끊어서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 모두 기쁘고 다 좀 자랑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또 좋은 게 있었고,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이제 뭐 책 때문에 이제 교정을 이제 막 시작한 때였고, 그 교정이 바로 어제 끝났어요. 책과 함께 지루했던 이제 교정 작업이 이제 맞춰서, 저 개인적으로 참 이 시간이 참 보람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한편 이제 마지막 이제 교정 보면서 읽으면서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제 마음에 어떤 담긴 생각들과 경험들, 다짐들, 어떤 뭐 희망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 밝혀서 역시 글이란 것이 이제 이런 의미 때문에 쓰여지고 또 익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 발의한 이제 천리길도 이제 한 걸음부터 시작이지만 뭐 몇 걸음 떼다 그만두면 천리길도 이제 먼 것이죠. 그리고 작년 올해 꾸준히 이제 참석하셔서 한편에 결실을 맺었는데 또 내년에 또 계속 이어지면은 여기 글이 쓰신 분들 빠지지 마시고 다 또 참석하시고 또 주변에 친구들 뭐 친구들 좀 격려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또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6개월 넘게 좀 고생하셨고요. 꾸준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보겠지만은 이런 또 만남이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또 출발을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남해성 길이에서 숲이라가 이 책이 이번에 세 번째 나오게 됐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고 또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 수강생들을 볼 때 너무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이 공동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그 주인공입니다. 그동안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 수필쓰기에 온 힘을 쏟아주신 11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전도서관 박구의 팀장님과 최하연 주무관님 정말 또 고맙습니다. 두 분의 그 신뢰와 또 저희에 대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어둠과 빛이라는 그 빛을 우리가 두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과 빛은. 그래서 이 하루는 그 빛이 어둠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빛이 어둠의 방을 여는 순간 어둠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깜깜했던 그 자신의 집이 환해졌기 때문에 그 어둠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수필이 바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어렵게 생활했던 나만이 가져왔던 그 그늘짐과 또 삶의 애환 그런 데서 이 숲이라는 것이 들어옴으로써 또 우리가 글로 쓰는으로써 이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그런 소재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꽉 차있던 건 내가 그 숲을 만남으로써 그것을 나타냈을 때 내 속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꽃다발도 우리가 지통부에서 준비했었는데 오늘 그 우리 작가 여러분을 모시고 이분들에게 꽃을 먼저 수여하는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저분도 오시면 일단 내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오시면서 뭔가 준비하고 온 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우리 그 여기에 참여하신 제자분들, 또 글을 쓰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게 있을 것입니다. 다 가져오셨죠? 예, 전부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책 놓으시고. 갑자기 뭡니까? 네,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하겠습니다. 네, 챙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이 가져온 것은 박수. 다른 친구들이 박수. 많이 준비를 지금 옆 사람을 향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특별히 박수. 여러분이 친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렁찬 의미 큰 박수 다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박수,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이 맨몸으로 가더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이러한 큰 박수 항상 가져가셨다가 필요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좀 상대를 기쁘게 하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낭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작품을, 자기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그런 느낀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작품을 한 편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선생님께서 이번에 신문에도 내시고 지난번에 또 김재현 선생님도 내시고 했는데 오늘 우리 첫 손님으로서는 우리 이종원 선생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선생님께서 그동안 서예도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수필 한 대본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안에다 잘 들립니까? 마이크 안에 하면 우리 긴가 민가 하는 마음으로 같이 배를 타기는 탔는데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인연으로 아마 내년에도 더 좋은 인연이 될 것 같고 그제 저녁에 교육 참가 후기를 교수는 하는데 오늘 그걸 쓰고 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적어놓고 나서 보니까는 그게 보면은 첫째는 나도 한번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봐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내도 이 길에 한번 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고 창문을 열어젖혀 보니까는 별빛이 반짝반짝하는 별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내게도 하얗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좋은 인연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것 중에서 가장 좀 짧고 그리고 가족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짧은 글을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머니와 마누라 아내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실용과 아내의 미학. 하단에 어머니는 고추, 상추, 파 이런 거를 심으려고 각시는 꽃을 심으려는 그 사이에서 제가 참 어느 편을 들지도 않고 속으로 참았던 그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실용과 미학 사이에서 우리 집 하단은 가로 세로 1m, 3m 정도로 한 평이 될 듯 말 듯하다. 지금은 장미 한 그루, 호랑가시나무, 토종 치자나무 한 그루씩만 자라고 있다. 그 사이로 상추와 쪽파가 사글세로 땅을 빌려 어머니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 터줏대감 셋은 모두 세력이 왕성해 상추와 쪽파를 소닭보듯 생각한다. 입구 쪽의 장미는 내방 창문을 배경으로 붉은 꽃을 피워 화려함을 뽐낸다. 가운데 호랑가시나무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 집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듯 사철 푸른 기상으로 딱 버티고 서 있다. 6월의 하얀 향이 지극해 내가 얻어다 심었던 치자나무는 군소리 하나 없이 창틈으로 은은한 향을 내뿜으며 존재를 알리고 있다. 5월의 향이 너무 좋다며 아내가 몇 년 전에 심은 라일락과 어머니가 좋아하는 국화는 맥도 못 추고 죽었다. 어머니는 하단에 상추, 배추, 고추, 쪽파를 주로 심는다. 겨울에는 대파도 피난시켜 흙 이불을 두툼하게 덮어주는 정도 보여준다. 이건 급하거나 더울 때 아니면 추운 날 밭에 가야 할 때 생기는 게으른 마음을 눌러보려는 어머니의 실용에서 생긴 하단농법이다. 우리 가족과 급하게 집에 오는 손님들은 특히 한여름엔 하단에서 자란 작물들 덕을 쏠쏠히 봐왔다. 도시에서 자란 아내는 어머니의 이런 하단농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하단에는 꽃이나 화초류를 심어야 하고 농작물은 반드시 농가밭에 심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단은 미학으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어머니의 실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서울서 남해로 오는 길에 스스로 라일락과 국화를 많이 우에다 하단에 심어놓고 서울로 다시 올라갔다. 사진을 찍어 가족 밴드에 올리라는 명령을 내게 내리고 감시도 수월찮게 했다. 어머니도 냄새를 맡아보고 좋아하기도 했다. 어머니가 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다. 며느리의 미학을 이해하지만 실용이 우선이라는 뚝심이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무렵 국화가 서리를 맞아 시들해지자 어머니는 국화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대파를 옮겨 심었다. 북주고 부직포를 덮어 겨울을 온전히 보내게 했다.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듯 했던 라일락도 시름시름 졸다가 말라져 버렸다. 이런 봄 남해로 내려온 아내는 어머니와 나를 호통쳤다. 국화는 겨울이라 얼어서 그렇다 친다고 해도 라일락 하나도 관리를 못하고 하단에 대파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일갈했다. 우리 둘 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듣고만 있다. 나는 가시도 발톱도 없는 치자나무만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실용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안다. 그래서 어머니 편을 들며 몇 마디 대꾸라도 해볼 생각도 했지만 웬만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화목한 관계 형성과 지속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아는 터라 말없는 치자나무만 보고 있었다. 아내의 미학도 다 이해가 됐다. 어릴 적부터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자란 여동생들은 어머니의 실용을 이해하지만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도해지 처녀인 아내가 어머니의 하단농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점은 남편으로서 이해하기 쉬운 문제였다. 이럴 땐 벙어리처럼 모르는 체하고 눈만 끔뻑거리며 넘어가 주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도 잘 안다. 내가 나서서 서로 이해시키다 보면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까딱 잘못하면 우군을 다 입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 속으로 웃으며 참았다. 가시나 발톱도 없이 은은한 향으로 살아가는 치자나무는 말없이 서 있어도 기품과 품위가 있다. 나는 치자나무만 오랫동안 바라보며 치자꽃처럼 하얗게 웃기만 했다. 고맙습니다. 실용과 미학 사이에서 연구를 잘 해주시고 새해도 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슬대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슬대 선생님은 뭐 구촌 오셔가지고 경기도청 공무원을 하시다 구촌 오셔가지고 이 수필관에 꾸준히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시는 그 열정 지금도 언제나 생생합니다. 예, 우리 세 분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서관의 관장이신 우리 도서관 관계자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143페이지 그해 여름 수필이라는 단상의 짧은 소설, 요게 지금 1장과 2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필에서의 말씀처럼 제가 1장은 당연히 실제 있었던 일들을 좀 겪어서 글을 좀 써본 겁니다. 근데 어떤 테마들이, 내용들이 좀 쉬운 말로 로맨틱하게 그럴듯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부터는 조금 좀 소설화처럼 약간 꾸몄습니다. 147페이지 아래쪽에서 오르던 두 젊은 남녀가 이곳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인다. 달려오며 그들은 가방을 뒤적이더니 상의 우비를 한 개씩 꺼내며 우리 앞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함께 머리라도 덮으라며 한 개를 건네준다. 그리고 둘이는 머리에 이득 비를 피한다. 사양할 겨를도 없이 그녀와 나는 함께 두 팔을 벌려 우비를 머리에 인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고맙단 말과 함께 웃으면서 대화하게 된다. 내가 어디까지 가세요? 하니 젊은 남성분이 바랫길 걷기로 갈 수 있는 만큼만 걷는 중이라고 한다. 다랭이 마을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5시간을 걸었고 저녁 시간이 되면 아무 숙소나 잡을 계획이라고 한다. 소낙비는 더욱 세차지고 있다. 여인은 우리에게 우선은 저쪽 예계마을 버스 종료소까지 빨리 뛰어가자고 제안한다. 우리는 두 팀이 되어 한 팀별 두 손을 든 채로 우비를 머리에 이고 빠른 걸음을 시작한다. 한여름 저물녘의 이곳 벚꽃나무 통로길로 들어서니 사위가 더욱 어두워 보인다. 앞의 그녀는 총총 걸음으로 걷다가 뒤따르는 나를 흘낏 쳐다보기도 한다. 잘 잡고 따라오는 눈총이다. 먼 곳에도 비추는 라이트 불빛에 어두운 곳에서도 그녀의 하얀 마스크와 두 눈주위가 선명해 보인다. 피부가 고와 보인다. 후두둑 나무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바람에 나무들의 큰 흔들림이 더해져 빗물들이 많이 튀고 그녀의 검고 하얀 눈가위로 촉촉한 빗방울들이 더해진다. 우린 잠시 멈추어 선다. 차량 한 대가 옆으로 스친다. 라이트 불빛에 통로가 밝아진다. 앞의 연이 뒤돌아본다. 나는 나를 보는가 싶었는데 그녀는 뒤 일행을 보며 놀라는 표정이다. 나도 뒤를 돌아본다. 벚나무 통로에 수많은 잎새는 빗물을 머금어 더욱 붉은 빗방울이 되어 떨어진다. 순간 빗방울들이 금빛색의 수많은 나비떼들로 바뀐다. 금빛 나비가 비처럼 내리고 펄럭이는 나비떼에 둘러싸인 젊은 연인의 모습이다. 나비들에 둘러싸인 그곳에선 황금 망토를 입은 듯 둘이서 하나가 되어 입맞춤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클림트가 생각났다. 클림트, 키스, 혼자 미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더 키스. 딱 그 장면을 나는 선명히 보았다. 어디선가 작게 멜로디 도로에서 나는 음악 소리도 들린다. 그러는 순간 차량의 불빛은 사라지고 어두워진다. 나는 앞서간 그녀에게 봤어요? 한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는 듯 빨리 오라고 손짓해댄다. 나는 혼란한 느낌이 든다. 그녀는 앞서서 성큼성큼 걷는다. 함께 쓰고 있던 우유는 어디 갔지? 나는 주변을 둘러본다. 모리는 나홀로 가방을 벌서듯 이고 있었다. 천천히 벚나무 통로를 벗어난다. 어둠에서 주변이 조금 밝아져 보인다. 어느새 소나기는 멎었다. 예계마을의 버스 종료소도 저만치 보인다. 앞서 나간 여인은 어리둥절해하는 나를 보며 왜 그리 정신없이 보이느냐고 묻는다. 아까 그분들은 어디 갔어요? 누구요? 우리 빌려주신 젊은 두 분요.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누가 있었다고? 뒤에 오던 젊은 분들은 언덕 중턱에서 오른쪽 펜션 방향으로 걸어가던데? 네? 어머, 저기 하늘 보세요. 너무 예뻐요. 건너편 여수가 보이는 하늘 아래 왼쪽은 먹장구름이 바다 위에 비를 쏟듯 건너편의 산과 바다가 구분 없이 뿌연 안개에 쌓이고 오른편의 해남이 산덩이에선 노랗고 붉은 노을이 구름 사이로 부채살이 너른 하늘과 바다를 비추고 있다. 해안가 건너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다.
정류소에 도착하여 우리는 쉬어가기로 한다. 여인이 가방에서 조그만 악기를 하나 꺼낸다. 나는 못 보던 악기네요 했더니 여인은 칼림바라 한다. 칼림바? 하고 나는 뒤내어 본다. 그녀는 조그만 손놀림을 하며 연주를 시작한다. 맑고 투명한 소리가 난다. 나는 조용히 듣는다. 맑다, 영롱하다. 저 손바닥만한 악기에서 실로폰 같은 음악이 흐른다. 그녀는 애니메이션 영화 마녀 배달부 키키의 주제가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라고 칼림바의 대표곡이라 말해준다. 그리고는 손뜻 일어선다. 저는 여기에서 저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집 펜션이 나와요. 다음에 한번 놀러 오시다. 여인은 일방적으로 인사말을 하고 뒤돌아선다. 나는 아쉬움에 사로잡힌다. 아, 네, 아쉽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인이 떠나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무엇에 홀린 듯한 이상한 경험이었다. 해는 져서 사위는 어두운 밤길이다. 나는 발길을 넘긴다. 예계를 지나 남상리를 향해서 묘령의 여인과 함께 소낙비를 맞는 여름날 밤의 한순간이 훗날 오래도록 그 해 여름의 멜로디로 기억날 것이다. 지금 뭐 소설을 열심히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나중 책을 출간하게 되면 저희를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양혜원 선생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참 좋은 날 반가운 분들 만나서 더 좋습니다. 책이 나와서 기분이 더 좋고 아메리카노 읽어드릴게요. 보슬비가 내리는 날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진동한다. 거실에 앉은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톡톡 튀는 소리와 고소한 향기에 일제히 모여들어 두 눈으로 원두를 확인하고는 제잘거린다. 큰아이는 아몬드를 볶는 줄 알았고 작은아이는 참깨를 볶는 줄 알았다며 앞닥터 느낌을 이야기한다. 오븐에는 빵이 익어가고 향긋한 커피향이 가득한 집은 누구나 원하는 삶의 일부일 것이다. 우리 집 주방엔 빵을 구울 수 있는 오븐은 없지만 식빵을 구울 수 있는 토스터기가 있고 원두는 마늘 빻는 절구에 찧어 내린다. 그렇게 내려진 커피 맛은 약간의 수고스러움이 무색할 만큼 훌륭하다. 이 훌륭한 커피는 나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매 순간 다른 맛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20살이 되던 해인 성년의 날 장미 한 송이가 안개꽃 사이에 붉은 점을 찍고는 신문지에 돌돌 말려 나에게 안겨졌다. 지금의 남편인 남자친구는 수줍었던 건지 얼굴 동안 장밋빛을 띠고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작은 상자에는 손목시계가 담겨 있었다. 꽤 신경을 쓴 듯 긴장한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를 위해 준비한 이벤트가 어설프고 쑥스러웠겠지만 마음만큼은 100점이지 않았나 싶다. 그런 그의 모습은 갓 볶은 원두를 내린 커피 마냥 고소하며 장미향처럼 사랑스럽고 향기로웠다. 어느 날 무슨 연유인지 의견이 맞지 않아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다. 여러 날을 연락 없이 지내다가 어둠 속에 갇혀 쓰러진 나를 구한 건 그였다. 깨어나 보니 꿈속이었지만 모두가 나를 지나칠 때 나를 안고 뛰었던 사람이었다. 그 꿈을 꾼 후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서로 눈치만 보며 마신 커피는 쓰긴 했지만 달큰했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제일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는 남편이었다. 신혼 초부터 퇴근 후 외식하자면 고기를 사서 꼭 부모님 댁으로 갔었다. 그렇게 몇 년간은 양가 부모님 댁을 오가며 고기를 굽고 저녁을 해결하고 오는 게 주된 외식이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스페셜 원두를 내린 듯 담백했지만 가끔은 떫은 맛이 느껴졌던 건 둘만의 외식을 기대했던 탓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아이들과 어울리는 시간에도 신경 쓰는 모습에서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아메리카노 맛이 느껴질 때가 있다. 푹푹 찌는 여름날에 고기를 먹고 싶다던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 고기를 구웠다. 배꼴이 커져버린 녀석들을 배불리 먹여야 할 때면
집에서 구워야 양껏 먹을 수 있었다. 온 집안에 배어든 고기 냄새가 걱정되었지만 나에겐 방책이 있기에 걱정 없이 고기를 구울 수 있었다. 몇 판을 굽고 나서야 배를 두드리는 녀석들이다. 배어든 고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생두를 볶았다. 온 집에 배어든 고기 냄새는 금세 고소한 커피향에 묻히고 잘 내려진 커피는 입안의 잡맛을 없애주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집안의 잡냄새마저도 삼켜버렸다. 원두 찌꺼기는 잘 말려서 방향자나 탈취제로도 쓴다. 향 그리고 맛, 그 쓰임새까지 카멜레온 같은 커피가 기특하기도 하다.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아메리카노 지네 지네 지네. 어떻게 하노?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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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주세요. 탁자에 올려놓은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다. 액정에 보이는 발신자는 아메리카노. 내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들 아빠의 별칭이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아빠는 나만의 아메리카노가 되었고 카멜레온처럼 기분에 따라 그날의 맛과 향이 달랐다. 어떤 날엔 고소한 향의 아메리카노, 꿀꿀한 날씨엔 스윗할 뿐 아니라 꽃과 과일 향처럼 상큼하거나 신선하여 잘 블렌딩된 고급스러운 맛인가 했는데 사약 같은 맛을 낼 때도 있다. 20년이 넘은 아반떼를 보내야 했던 전날 납산 머리 위로 뒤덮고 있던 구름을 쫓아 퇴근길 해넘이를 보러 갔다. 긴 시간을 함께 해온 가족 같은 차. 아이들이 자란 만큼 많은 거리를 달렸고 많은 무게를 날랐고 많은 추억을 싣고 다녔다. 시간이 그렇게나 지났음을 알리기라도 하듯 손잡이가 삭고 낡은 차가 되어버렸다. 아쉬운 마지막 드라이브에 슬픈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애꿎은 커피만 줄곧 마셔대고는 밤이 되어서야 이별을 받아들였다. 이젠 커피 한 잔에도 오래된 이야기와 함께 의미가 있고 삶이 묻어있는 듯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방금 막 내린 커피는 순하고 부드럽지만 약간은 싱거운 듯하다. 복잡한 듯 단순하지만 어느새 나는 그 맛에 중독되어 버렸다. 그가 내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듯이 말이다. 마시기 전에는 그 맛을 알 수 없는 아메리카노처럼 즐겨 맛보고 느끼며 함께 살아간다. 오늘도 공들여 볶은 원두를 내려 마시듯 평생의 반려자를 위해 하루를 정성 들어 대해본다. 이 순간 나만의 아메리카노처럼. 다음은 우리 정정선 선생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선입니다. 제가 21년도에 이제 요 남해섬 수필 쓰기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 앞에서. 근데 이제 제가 1년을 보내고 또 다시 1년을 맞이하니 또 책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얼만큼 성장했는지가 보이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30년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잊고 살았던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제 그걸 줄지어 가지고 아직 뭐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지만 시작의 단추를 이렇게 딱 열고 보니까 또 너무나 감회롭고 새롭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더욱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수. 네, 국립 이야기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얼마 전 절에 가서 산채 비빔밥과 곁들여 나온 콩잎 물김치를 공양하였다. 한동안 구경할 수 없었던 콩잎이라는 반찬에 큰 감회가 몰려왔다. 나는 절에서 지전이라는 소임을 맡고 있다. 지전이란 법회를 마치고 법당을 뒷정리하는 일이다. 그날따라 많은 대중이 많이 참석했고 그분들 역시 각자 맡은 소임이 있다. 법회가 끝나면 다들 자기 맡은 바를 수행하기 위해 법당을 나선다. 몇몇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소속된 조에는 도반들의 참석이 저조해 뒷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법당 청소를 하면서도 공양 시간에 늦을까봐 전전긍긍했다. 법당을 정리하고 산사뜰하게 흘러내리는 빗소리와 풍경에 젖어 한참을 머물렀다. 정겹게 흘러나오는 소란스러움의 고개를 들으니 제법 본명이 농어입니다. 여기에서 그거 된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보살 왜 공양 안에 빨리 와 맛있는 거 있어. 공양간의 별자보살이 나를 찾았는지 애타게 손짓한다. 꾸물거리며 공양 시간을 넘겨 죄송한 마음에 안 해겠다며 쭈뼛대자 괜찮아 빨리 와. 하선행 보살이 해온 콩잎 물김치 정말 맛있어. 안 먹으면 후회한다. 못 이기는 척 공양간으로 들어서니 콩잎 물김치에 대한 시식병이 한창이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별자보살이 비빔밥과 함께 가득 담긴 콩잎 물김치를 들이민다. 콩잎깨나 먹어봤는데 콩잎이지 무에 그리 맛있으려고 속으로 내새기며 등줄기에 흘러내린 땀을 식히며 국물을 들이켰다. 농어보살 맛있지? 별자보살이 허리를 숙여 우선기 섞인 말로 대답을 기다리며 다그쳐서 엄지를 죽여 세웠다. 콩잎 물김치를 먹자마자 함성이 터져 나왔다. 까칠하게 혓바닥을 다독거리는 콩잎의 절묘함이 국물과 어우러져 간장까지 녹아내리는 듯 시원하고 맛있었다. 그 맛에 취해 더 먹을 양으로 서둘렀지만 뒷정리에 여념이 없는 공양간 보살들의 노고에 콩잎의 향기는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콩잎이라 하면 된장에 묵힌 장아찌나 노랗게 단풍든 콩잎 삭인 것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 창의적인 음식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어린 시절 맛보았던 그 추억의 맛처럼 콩잎 물김치는 나를 신선감에 도취하도록 했고 서성거리며 다가오는 추억 하나에 마음을 모두 내주게 만들었다. 어린 시절 얼기설기 얹은 담장 너머로 여름이 오면 집 근처에는 온통 콩밭이었다. 콩에서 서너같이 잎이 우거지면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아침 나절이나 해걸음 때면 콩밭을 일구는 것이 일이었다. 빗물처럼 흐르는 땀이 삼배적삼을 흥건하게 메어들어 우물에서 떡목이라도 하는 날이면 손바닥에 부딪히는 거친 땀띠의 흔적이 어린 나의 가슴을 아리겠다. 여름 내 어머니의 수고로움이 콩밭에 담기고 잡초를 뽑아내는 호미질은 종일도록 끝일 줄 몰랐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책보따리는 평상에서 씌어야 했고 숙제처럼 배달되는 것은 우거진 콩잎을 따서 차곡차곡 깨어 짚으로 묶는 일이다. 콩밭에 드문드문 뿌린 무가 자라면 콩잎과 같이 오일장에 갖다 팔아 가용돈을 마련했다. 그게 여름을 견뎌나는 생활의 지혜였다. 콩잎 팔아 만든 돈으로 많은 형제의 공책을 사겠고 툭툭 부러지는 연필을 살 수 있는 수단이었기에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해 여름 할아버지 제사를 처음에 고모님 두 분이 오셨다. 큰 고모는 부산에서 제법 부유하게 살았고 작은 고모는 시별이 떨어진 곳에서 시월은 그리고 사촌들과 어렵게 살고 있었다. 독자로 자라난 아버지에게 유일한 친족인 고모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최고의 손님이었다. 더구나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 큰 고모의 방문은 우리에게 알록달록한 과자와 사탕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땀을 비질거리며 제사를 준비하는 엄마와는 달리 고모들은 여유롭게 할머니와 정담을 나누고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콩밭으로 들어서더니 정순아 속구리 가져오너라. 콩잎 좀 따야겠다. 나는 얼른 평상 밑에 있는 속구리를 들고 나가 밭 언저리에 두고 집으로 들어왔다. 늦지막이 더위를 피해 속골을 베러 나갔던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콩잎 따는 재미에 빠져들어 들어오지 않는 고모들을 부르러 갔을 때는 양손 가득 소쿠리가 넘쳐날 정도로 콩잎이 거득했다. 은근히 식구도 많은 오늘 같은 날을 다 해버리면 올해는 한동안 일을 안 시키겠지 하는 심사로 즐거워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한정머리는 높게 불을 피우고 떡석을 깔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 콩잎을 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뚝뚝 끊기는 소리에 신바람이 나 이렇게 많이 딴 줄 몰랐다는 고모의 딴청도 즐거웠다. 제사를 지내고 새벽 일찍 첫차 타고 부산으로 가는 고모를 위해 아버지가 콩잎이랑 할머니 엄마가 챙긴 짐을 지고 12월이 떨어진 탑동 정류장까지 배웅하러 갔다. 오랜만에 온 고모들이 내게는 운동회나 소풍 가는 것처럼 좋아 처지는 눈꺼풀을 감당하며 가시는 걸 보고 잠깐 잠들었는데 얼마 뒤 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에 잠을 깼다. 빌어먹을 것들이 콩밭을 못 쳐놨네? 아버지의 우레와 같은 호통은 그것도 몰랐나는 다그침의 빗장이 엄마와 할머니에게로 돌아갔다. 온 식구들이 놀란 눈을 비비며 의아해했고 아무도 무슨 소린지 알지도 못한 채 날이 훤히 샜다. 다음날 아침 콩밭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고모들이 콩밭 고랑을 타고 다니며 붙은 콩잎을 모조리 다 따버린 것이다. 자연은 순응한다. 노력의 대가만큼 줄 알고 욕심의 그에 반하는 결과를 내어놓기 마련이다. 그 시절에 지금처럼 전화가 있었다면 고모들도 그 대가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어디 고모들이 알고서야 올망졸망 7 조카를 키우는 오빠의 콩농사를 망쳤겠는가. 그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의 돌이켜질이 뜸했고 어머니의 수고는 물거품처럼 부풀어 된장도 담글 수 없었다. 우리들의 여름 간식인 미숫가루도 맛볼 수 없었고 설이 다가와도 맷돌로 간 손두부조차도 구경할 수 없었다. 땀을 구슬처럼 흘리며 콩밭을 일구던 어머니의 그 쓰라린 마음을 누가 헤아려줬을까. 고모들은 그 콩잎에 담긴 우리들의 서름을 알기나 할까. 할아버지가 남겨준 토지에서 얻은 곡식의 지분은 고모들에게도 자격이 있다고 농담처럼 흘리던 그 말들이 지금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아픔이 되었다. 이젠 부모님 작은 고모도 세상을 등지고 구순이 된 큰 고모만 우리 7남매의 세대를 지키고 있다. 혈육이라는 끈끈한 것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아프게도 한다. 하지만 미워하고 산다는 것은 더 큰 상처다. 절에서 공양했던 시원한 콩잎 물김치처럼 간장을 썰어내리는 서늘한 맛을 음미하는 인생 서막이 시작되기를 기원해 본다. 한여름 대학볕에서 톡톡 껍질을 깨는 시기가 돌아왔다. 걸줄게 쓴다고 주섬거리다 보니 어느덧 파랗던 콩밭엔 노랗게 물이 들었다. 오늘 나는 강활하게 펼쳐졌던 어린 시절의 그 콩밭을 생각하며 그리운 나의 아버지와 함께 어울린 어머니의 기억을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려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방송도 잘하시고 감동적이에요. 앞으로 신앙송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콩잎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네요. 저도 콩잎을 먹었던 또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우리 그 유재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이 수업 첫날에 제가 남해에 내려온 지가 2년 반 정도 그 정도 됐다고 말씀드리면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남해에 있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무엇보다 지켜서 너무 깊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올해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3가지 목표를 정했었는데 첫 번째는 자격증 시험을 봐서 자격증 하나 따자. 그래서 저번에 9월달에 제가 시험을 봐서 자격증 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한번 내보자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빠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아서 이번에 책을 내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 마음속에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조성원 관장님 그리고 세 분의 작가님과 선생님 그리고 같은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 것은 161페이지 미련은 진행형이다. 그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미련이 사람이 죽은 뒤 아직 기억이 생생하고 그리움이 많이 남아있는 1년 동안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나는 어쩌면 미련이 다른 뜻인 어리석음에 빠져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는지 모르겠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우리의 관계는 파국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파국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눈이 펑펑 내린 대학 졸업식 날 부모님과 함께 찍은 환하게 웃는 사진도 책상 위 액자에 그대로 있었을 텐데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 미련의 어원에 따르면 미련의 최대 기간은 1년이다.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는데 만 1년이 지나면 연복이라는 상복으로 갈아입었고 도상을 지낸다. 이때 연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를 미연기간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연은 아직 마음속에 그리움이 남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자식의 부심에서 유래된 말인 것이다. 이런 뜻을 지닌 말이 이제는 그리운 사람이나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 깨끗이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음 또는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음을 이루는 말로 후회나 아쉬움 또는 멍청하거나 바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외무고시 1차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5월이었다. 며칠만 지나면 2차 시험이라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었고 거의 4-5시간의 수면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수불 석근의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시험 과목의 유명 교수들 저서들을 과목별로 노트 한 권에 스스로 요약 정리한 단거나 한 암기용 노트는 시험장에서 책가방에 넣기까지 보고 또 보고 외우고 또 외우는 그야말로 내용을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저장하는 수단이므로 이 요약 정리 교재는 수험생에 있어서는 목숨과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수정하고 내용을 가필해서 만든 나만의 책인 셈이다. 사달이 난 그날 밤도 평소처럼 단거나 노트에 집중하며 도서관에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출문제며 모의고사 문제며 출제 예상 문제를 풀면서 내일을 맞이하려던 잦은 무렵이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는 메시지가 떴다. 오빠 지금 시간 돼? 응. 왜? 할 말이 있는데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데? 나 심심해서 소개팅 한번 했고 3번 정도 남자를 만났어. 마음에 걸려서 지금 말해. 솔직히 말하는 거야. 알았어. 화 많이 안 났지? 누구야? 오빠 나흘 뒤에 2차 시험이야. 정신이 있는 거니? 왜 지금 말해? 알았어. 시험 끝나고 자세히 말해줄게. 열심히 해. 그날의 메시지는 이렇게 끝났다. 그 메시지가 어느 날부터 심리적 안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2차 시험이라는 긴장감과 초조함이 더 컸던지 큰 흔들림 없이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아는 것 모르는 것을 섞어 답안 열정을 채우며 장장 4일간의 시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제는 해방이라는 안도감과 밀려오는 피곤함으로 깊은 잠에 들고 말았다. 마침내 파국의 그날이 되었다. 시험이 끝난 다음 날 잠에서 깨자마자 잊고 있던 그날의 메시지 생각에 전화를 걸어서는 자주 갔던 잠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 장소에 갈 때면 언제나 설레던 곳이었다. 그녀의 집에서 멀지 않아 자주 약속을 잡아 만날 수 있었고
똑똑하게 생겼네. 우리 누구 잘 부탁해. 라시든 그녀의 어머니도 거기에서 처음 배웠다.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아니지만 그녀와 헤어지고 난 뒤에 갈 때면 가슴 한편이 늘 아리는 곳이어서 한동안은 가지 못했던 정도였다. 그날따라 그녀는 코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했다. 코피가 나서 오기 전까지 여러 번 세수를 했다고 했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은 창백해 보였지만 계절의 여왕인 5월의 맑은 날씨만큼이나 그녀는 여전히 눈부셨다. 아메리카노와 딸기 스무디를 주문하고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을 지나가는 자동차와 사람들을 보면서 어색한 침묵을 주문 알림벨이 깨워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이미 그날의 결말을 알고 있었는지 평소와 다르게 수다장인 그녀는 조용했다. 원래 듣는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긴 침묵이 낯선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달랐던 모양이었다. 주만한 음료가 나오자 훌쩍거리며 시험이 어려웠네. 이제나 백수야. 아가 뭐할까? 다시 이제 바로 할까? 하는 시시콜콜한 의미 없는 이야기로 빙빙 말을 돌리다 그날의 메시지에 대해 물었다. 왜 하필 2차 시험이 목전인 그때 그렇게 솔직히 털어놓았는지.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다. 죄짓는 기분이 들어 그냥 빨리 털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다시 침묵의 강이 흘렀다.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말해준 것이 너무 고마운 일인데 그때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내가 낫지 하고 웃으며 왜 여유롭게 넘기지 못했을까. 그날의 결말은 깨진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소설의 결말을 알고 그 책을 읽는 것과 같다며 나의 옹졸한 마음을 빗두로 해서 그동안 서운했던 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후회의 장강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면 가끔 그녀가 생각난다. 그때 그녀는 이런 표정이었고 저렇게 했었는데 하며 새로운 사람의 모습과 행동을 비교하기도 한다. 강산이 3번이나 변했을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봄꽃처럼 때가 되면 피어나고 여름날의 소낙비처럼 내리고는 이내 사라진다. 문득문득 그녀가 그리운 것은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금언에 대한 반증에 해당할지 모르겠다. 미련의 기간을 1년으로 정했던 선조들의 해안은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듯하다. 그녀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은 소진되지 않은 측면에서 미련은 조금만 맞으면 헤어진 순간부터 진행되어 온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진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틀어놓음으로써 마음이 치유되고 최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쓰기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또 그리워할 사람은 또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글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여자분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항숙 선생님 앞으로 모시도록 네, 다시 한번 박수. 조금 길기 때문에 중간에 중략하면서 처음하고 중간하고 끝부분만 이어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목은 인연입니다. 인연 김향숙. 남의 대교를 천천히 걸으며 멀리 에메랄드 빛으로 사그라드는 낙조에 사랑의 날들을 헤아려 본다. 남해와 하동을 맞장구 치는 무지개 전망대는 솔숲 사이로 드리워진 커튼 같다. 비단같이 주름지며 다가오는 물빈을 고깃배가 고동소리를 내면 노량해협 거북선이 꼬리를 올리고 선창가에는 강태공이 빈 세월을 낚으며 눈꼬리를 내린다. 창공을 나는 갈매기의 날갯짓이 하늘가에서 간지럽다. 문득 옛 기억이 떠올라 먼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본다. 중략하고요.
85쪽 중간에 읽겠습니다. 대학의 사계절은 어김없어 자연을 거스르는 법이 없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을 맞이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발갛게 익어갔다. 그 사람을 알려거든 함께 여행을 떠나라는 어느 책의 구절을 핑계삼아 그와 첫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이 바로 남자친구의 고향 남해였다. 중락하고요. 87쪽 중간에 있겠습니다. 남해대교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사회인이 된 나는 남해대교 아래 설천면 노량리에 설치된 노량보건진료소의 발령을 받아 7년 동안 근무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흐르는 금물살 같은 시간 속에서 아롱진 추억들은 치자처럼 영롱하다. 네, 좀 넘어가고 마지막 18쪽 읽겠습니다. 2012년 봄부터 2018년까지 남해대교가 있는 보건진료소는 벤치마킹의 요지였다. 외국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소개하는 역할로 동분서주했다. 일본 고베대학과 중국 항주대학교 학자들과 밀접하게 교류했다. 외국 대학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면 해마다 찾아와서 우리나라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낱낱이 익히고 돌아갔다. 꽃비 맞으며 둘이서 손잡고 거닐던 남해대교는 나를 지켜주듯 바라보고 있었다. 동쪽에 있는 남해 충렬사에서 주민들과 모여 붓글씨를 쓰던 청해루 방안의 회역이 아득하다. 남해대교가 갸웃이 보이는 길섭에 외로이 서있던 자암 김구 선생님의 정려 유허비는 적소에서 읽어낸 문향이기에 옷깃을 여미게 한다. 남해대교의 탯줄을 가슴에 보듬고 산지 30여 년 사랑하는 딸은 장성하여 가을 신부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를 못 나가니 서울에서 남해로 신혼여행을 오게 되었다. 서울 사위와 딸을 맞아 함께 어깨를 걷고 있으니 꿈결을 스치는 듯하다. 행복을 수놓는 음파 물빛같이 이어진 사랑의 끈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1973년 한글로 남해대교가 새겨진 네 글자도 그대로다. 사위와 딸에게 사랑이 없었으면 이만큼 오지 못했을 우리 부부의 지나간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니 어찌나 행복한지 기분이 하늘을 찌른다. 팔짱을 끼고 마다새의 춤사위를 바라보며 축하 깃발 같다고 한바탕 크게 웃는다. 오붓한 한 세대가 바뀌어 장인 장모가 된 우리 내외는 우연한 달빛을 내려다보며 꼭 이만큼의 행복이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남해대교는 이곳을 찾아오는 연인들에게 사랑의 꽃을 피우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귀한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딸이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지난주가 딱 1년이었어요. 1년이어가지고 서울에 제가 지난 주말에 잠깐 다녀왔는데 그때 코로나19로 신혼여행을 못 가가지고 이번에 지난 일주일 동안 일본에 이제 열렸으니까 신혼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이제 내년 2월이면 이제 또 아기가 탄생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세월이 1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되겠네요. 네. 멋진 신랑, 신랑 키가 크고 멋지더라고요. 나도 몇 번 보진 않았지만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런 멋진 후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독일 마을에서 같이 처방 마시면서 보니까 참 멋진 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항숙 소장님이 보낼만 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그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2분 남았는데 마지막 우리 그 선생님 그 임종욱 선생님 쉬어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욱 선생님
그 숲길 수주 대토가 나온 일이 아니었다. 이거 이전에 한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임종욱 선생님이 제2의 운국 학술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금요일 10시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가서 마땅히 축하해줘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장미 한 송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의미에서. 운국학회에서 이렇게 정하는데 그 한국 한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운국 원천서의 시문학 연구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렇게 제출했던 것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금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주세요. 네. 아니. 하고 우선 그거 한번 읽어주시면 장미 두 송이 들어서. 아니 여기 수강하신 분들의 작품을 작품 또 시간인데 그거 한번 해줘. 거기에 잠시 재밌는 제가 낭독할 테니까 네. 그냥 좀 이제 주무세요. 저도 그동안 논문 쓰고 이제 소설만 썼지 이제 수필이라고 이제 써본 거는 사실 이제 그 3년 전에 2년 전에 이제 이 수필 창작 강의를 하면서 이 수필이라고 하는 어떤 좀 어떤 성격에 맞는 이제 글들을 이제 쓰게 됐는데 어차피 소설은 이제 자기가 등장하긴 하지만 이제 그 강추고서 하는 거니까 좀 오버할 수 있는데 이 수필이라는 것은 자기를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장르라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차츰 또 이제 써보니까 이 나름대로 또 수필에 또 묘미와 재미가 있구나 하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글을 쓰시면서 그 어떤 묘한 어떤 감칠맛을 요번에 아주 만끽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좋은 맛이니까 한 번만 보고 말면 안 되겠죠. 계속 보시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다양한 어떤 색깔의 맛을 여러분들이 글 속에 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수조 대토가 남의 일이 아니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행운이 연속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는 법이지만 사소해도 행운이 겹치다 보면 그것이 관성이 되어 계속 요행을 당하게 된다. 인간은 그렇게 허술하다. 길을 가다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을 주워도 기분은 묘하게 좋아진다. 물론 단위가 꽤 커지면 경찰서로 달려가야 하지만 눈가사탕 하나 사 먹을 돈밖에 되지 않아도 다음부턴 공연의 눈길이 길바닥을 더듬게 된다. 하지만 불로소득이 과연 진짜 행운인 걸까? 며칠 전의 일이다. 내가 사는 고현에서 9시에 문을 여는 화전도서관에 닿으려면 8시 40분에 고현 우체국 앞에서는 진주발 버스를 타야 한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는 이 차를 타고 읍으로 들어온다. 그날도 8시 30분께 집을 나섰다. 그런데 집 앞에서 고현과 설천을 지옥으로 둔 군의원을 만났다. 얼마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재선되고 함께 축하했던 사람이다. 어디 가시는데? 읍에 갑니다. 그럼 타이소. 10여 분 동수하는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편하게 화전도서관까지 왔다. 덕분에 터미널에서 도서관까지 10여 분의 발품을 아꼈다. 고마운 일이다. 다음날 역시 나는 8시 30분쯤 고현 우체국 앞 CU 편의점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소형차 한 대가 멈추더니 학생이 내려 편의점에 들어갔다. 그러려니 했는데 운전하던 이가 나를 불렀다. 누군가 살펴보니 독서 모임에서 만나는 여자분이었다. 이분은 읍내 서경방송에서 근무하고 있다. 어디 가세요? 도서관 가는데요. 같이 타고 가실래요? 저야 좋죠. 이분을 만난 건 정말 운이 좋은 탓이었다. 보통 때는 더 일찍 지나가는데 정보관에 다니는 딸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지금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오늘 처음 본 것도 당연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루 편하게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도서관에 왔다. 또 다음날 8시 30분 얼음에 편의점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웬 자가용이 내 앞에 멈추었다. 차 유리가 내려가더니 누군가 말을 건넸다. 형님 어디 가시는데?
읍에 볼 일이 있어서 푸떡 뒷자리에 타이소. 그는 이 근처 동네에 사는 후배였다. 남해에 와서 알게 된 사이지만 부침성이 좋아 금방 형님 아우하게 되었다. 내년에 꽃내 중학교에 입학할 아들놈하고 읍으로 놀러가는 중이라 했다. 이날은 토요일이었다. 그와 나는 학교 이야기며 근래 우리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서관 앞에서 나는 손을 흔들어 고마운 뜻을 전했다. 고현에서 읍내 터미널까지 버스 요금은 1,450원이다. 돈이 크고 작아서가 아니라 여름 더위가 도움닫기를 하는 요즘 아침 땡볕을 피해 시원하게 목적지까지 오는 일은 헉이나 유쾌한 하루의 시작이다. 또 다음 날이 왔다. 사흘 연속 뜻하지 않게 차를 얻어 타고 목적지에 오다 보니 묘한 기대감이 생겼다. 8시 30분에 어김없이 집을 나오면서 나는 벌써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세번까지는 우연이었는데 나흘째가 되자 나는 이 일을 필연으로 만들려고 작심했다. 편의점까지 오고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지나가는 자가용에 눈이 먼저 갔다. 몇 대 되지 않았지만 내 앞에서 멈추는 차는 없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 자책하면서도 나는 시간을 잡으려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두어 모금 빠는 동안 차는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다. 눈앞에서는 계속 몽롱한 기대감이 어른거렸다. 그러나 시간과 요행은 내 편이 아니어서 자동차 대신 버스가 손살같이 달려왔다. 3분의 1도 피우지 못한 담배를 부랴부랴 끄고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나는 터미널에 내렸고 10여 분 걸어 도서관에 도착했다. 오래간만에 이마에 땀이 맺혔다. 수주대토는 한비자에 나오는 우스개 이야기다. 송나라에서 밭을 갈며 먹고 사는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달려가던 눈먼 토끼가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었고 그날 푸짐하게 토끼고기를 먹었다. 다음 날부터 농부는 밭갈이던 뒷전이고 그루터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 또 토끼가 자살하기를 기다렸다. 세상을 비관한 토끼가 그리 많을 수는 없었으니 그해 농부는 농사를 망쳤고 식구가 모두 굶어 죽었다. 도서관에 앉아 지난 사흘 동안 있었던 행운에 대해 생각했다. 세 사람이 나를 태워주려고 내 앞을 지나간 것은 아니었다. 그저 기분 좋은 우연이 3번 일어났을 뿐이었다. 작은 신세에 대해 잊지 말았다가 나중에 이를 갚아야지 생각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나는 연속되는 우연을 필연이라 여기고 안주하려 했다. 한번 시험목을 하고 집안 말아먹는 송나라의 농부는 되지 말자 다짐하면서 책을 펼쳤다. 네, 우리 함께 써냅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분이 남았습니다. 정승아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평상시에 생활을 하던 어떤 룰을 벗어나가지고 올해는 10개월간 제가 일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남해가 아닌 진주로 출퇴근을 하면서 10개월 가정 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수필 반에 제가 부양 학생으로 자주 많이 못 나와서 죄송하지만 10개월 동안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가져서 그에 대한 느낌을 제가 그냥 짧은 시간에 적었기 때문에 사실 이 글이 완성작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지속 제가 한번 교정을 보면서 손이 가야 될 글인 것 같습니다.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이 글을 쓰면서 오늘 또 앞에서 읽어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울컥해서 제가 조금 미안한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 계신 여러분들을 내년에 다시 새롭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잠깐 앉아서 그냥 내년에는 주제를 반가운 만남이라는 걸로 해서 한번 써보려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겨우 한 편 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근사한 이별, 가을이 지나고 있다. 매일 만난 느티나무는 잎사귀 몇 장을 남기고 묵묵히 버티고 있다. 무성했던 가지는 낙엽지는 일로 겨울을 준비하며 세월과 동행한다. 나의 공허한 마음도 외롭게 버티고 있는 잎사귀처럼 팔랑거리고 있다.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것이 사는 것일 터이다. 나이 50이면 하늘의 뜻도 알게 된다고 했던 공자의 말대로라면 나는 사람의 뜻쯤이야 능히 알고도 남아야 한다. 그런데도 나의 마음조차도 모르겠다.
바라 희미해지는 것들이 공감되는 좋은 사람들 소식도 궁금해진다. 무턱대고 견디며 스스로 위로하기도 그만하고 싶다. 잠시 다른 시선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겁없이 10개월 일탈을 마음먹었다. 다소 늦은 선택은 일탈이 허락되기까지 잘한 것인지 무모한 도전은 아닐까봐 하루 몇 번을 갈팡질팡하곤 했다. 그렇게 1월 인사이동의 치과 사무실이 아닌 치과 교육원으로 비로소 나의 엄밀한 일탈이 시작되었다. 엇갈리는 마음에도 주어진 귀한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지, 제대로 보내야지 하는 다짐으로 첫걸음을 불쑥댔다. 매일 걸어서 10분이면 넉넉했던 출근길은 2시간이 넘게 걸렸고 여러 지역에서 모인 낯선 이들과 50분 수업, 10분 휴식하는 규칙적인 수업이 새로운 업무가 되었고 풋풋했던 나의 20살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다. 맹렬한 실천 계획으로 중국어 배우기, 책 읽고 글쓰기, 3대 성당 투어, 딸 노릇하기, 지인 안부 묻기, 자가 운전으로 5개씩은 가보기, 피부과 다니기 등 올해 해야 할 버킷리스트들이 줄줄이 적어내렸다. 나의 삶보다 그 누군가의 삶을 살았는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 그도 게을렀거나 핑계 일터, 다만 더 늦기 전에 내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이가 들어도 가슴 뭉클한 삶을 살아라.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건 장렬하는 태양이 아니라 여물어가는 석양이다 라고 들려주던 어느 시인의 글귀를 떠올리며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하고 서툰 운전선시는 아는지라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추어 안전하도록 30분 먼저 집을 나섰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국도를 달렸고 조금씩 자신감이 솟아나니 고속도로 위를 달리며 라디오나 중국어도 들었다.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기 버킷리스트는 자동으로 실천한 셈이다. 니하오도 몰랐던 내가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행정법과 문법, 행정학과 민법도 배웠다. 1년 한두 권도 읽기 힘들었던 책도 골라서 여러 권 읽었다. 요양보호사와 한자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안부도 물었다. 그간 소홀했던 딸 노릇을 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감사하다. 규칙적인 계단 긋기도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갈수록 말랑말랑해진 마음 한편에서 문득 빡빡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동료들을 떠올리며 미안함으로 더욱 겸손해진다. 어느덧 새싹이 가락됐던 느티나무에 잎사귀 몇 장을 남기는 동안 반신반의로 시작한 교육도 훌쩍 8개월이 지났다. 돌아보니 아쉬움도 절절하다. 아직 남은 숙제도 많다. 능숙해진 운전 실력으로 단짝 친구랑 김강석 거리와 계산 성당도 가야 하고 가족처럼 익숙해진 조원들과 계획한 눈 내린 한라산 완주 동반도 남아있다. 조심스럽게 나의 마음을 다 준 동기들과 헤어지는 일도 아쉽고 슬프다. 유난스럽지 않게 아무렇지 않은 듯 근사한 이별을 해야 할 날이 코앞이다. 지난 2월 온라인으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서먹하기를 몇 달, 6월 거제도에서의 1박으로 왕언니와 띠동갑 막내까지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문화 탐방, 요양원 봉사활동, 안전체험, 서산한 마음도 묵직하게 했다. 동고동락을 함께한 군인까지 활동은 자료조사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과 보고서 작성 등 더욱 끈끈한 인연으로 스며들었다. 가을이 무르익는 북계사 산행은 준비 운동도 없이 숨이 올라 차오르고 걸음은 천근만근이라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뒤따라오던 막내가 배낭을 들어주었고 힘든 산행 지치지 않도록 좋은 서로가 다독이면서 단 한 명도 포기 없이 북계사 3층 석탑 앞에서 인정사진도 남겼다.
내 눈에 어른거리는 아버지처럼 하나에서 10까지 눈빛만으로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10년 지기 친구처럼 편안하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생각하면 이내 맥이 빠진다. 살면서 만나고 헤어지고 기억하고 잊기를 반복하지만 본래 마음이 약한 나는 단호하게 그러지 못해 관계 정리가 서툴다. 매일 만났던 너티나무는 따스한 햇살도 비바람도 맞으며 묵묵히 버티며 진작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만날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만난다고 한다. 그런데도 나의 헤어짐은 쉽지 않아 덜 아프도록 작심하고 아름다운 이별 그리고 새로운 만남으로 풀어보련다. 누구나 만나고 헤어지면서 같은 시간을 품고 넓은 세상 빈틈을 채우는 것처럼 나의 시선으로 제법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배웠던 공감의 시간이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유일한 선물이었다. 아련한 기억과 흐뭇한 미소로 남겨질 나의 근사한 이별을 가을을 쓸어 담듯 갈바람이 되어 몰래 살랑거려 볼 참이다. 반가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글을 한 편 쓰도록 하겠고 다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배려하고 멋진 숙제를 약속한 제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그 김재현 선생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가 모범생 우등생입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더 떨리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제가 글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좀 잘 쓰고 있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글을 쓰고 또 배우면서 제가 쓴 글을 뭐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잘 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생겨가지고 수필은 아니었지만 제가 경남 청년문학상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상을 받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 사전 문학제에 있을 때도 이렇게 시를 내가지고 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필 수업을 하면서 좀 자신감이 생기고 옛날에 글을 쓰다가 좀 자신감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좀 다시 자신감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내년에 남해에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있다면 계속 수업을 듣고 싶고 그게 아니더라도 글은 이제 계속 쓰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된 수업인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저는 그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 보람은 너희에게서 온다라는 수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려준다는 게 좋았다. 그 대상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다. 혼자서 공부할 때는 책상에 귀여운 오리 인형을 올려놓고 그 인형이 사람인 양 가르쳐준다는 기분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다. 특히 국어를 알려줄 때 더 기쁨을 느꼈다. 내가 알려준 내용을 친구들이 잘 이해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일 때면 뿌듯했다. 그래서 국어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 목표를 이루려 내가 바라는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했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대학에 합격하고 보니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다.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칠지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칠지에 관한 고민이었다. 두 직업은 얼핏 비슷해 보여도 꽤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내게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학원 선생님이라고 하면 가르치는 능력이 주가 되어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만 같았고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가르치는 것과 함께 아이들의 생활 습관에 대한 지도까지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 짧은 생각이었다. 그때 내게 영향을 준 건 이웃나라 드라마 여왕의 교실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명으로 리메이크된 적이 있는 이 드라마는 일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된 뒤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었다. 드라마의 끝에 교사가 아이들은 기적을 만드는 존재이기에 자신은 안내자로 머문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이 내 뇌리에 단단히 꽂혔다. 내가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있던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를 실체화시킨 순간이었다. 나도 아이들이 만드는 기적에 함께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게 내 삶의 큰 목적이었구나.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내 삶의 목표가 그제야 구체화된 듯 싶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 선생님이 되자고 굳게 마음먹었고 어느 정도의 노력과 행운까지 더해져 첫 시험에서 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다. 교사가 되고 부푼 마음으로 간 학교에서 나를 반긴 건 코로나였다. 코로나로 인해 등교가 중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그때가 바로 내가 처음 교사로서 남의 여자중학교 교단에 섰던 해이다. 4월이 되어서야 온라인으로 개학하게 됐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오프라인 개학은 그해 6월에 이루어졌다. 나의 오프라인 수업은 2학년 한문 시간이었는데 활동지를 나누어 주면서 손을 무척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이들도 저 햇병아리 선생님이 많이 긴장하셨네 라며 속으로 낄낄거리지 않았을까. 그런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금방 수업에 익숙해졌고 나름 3년차가 되면서 여유까지 생겼다.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이 내 설명을 듣고 뭔가 이해하는 게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설계한 활동을 하다 스스로 깨달은 게 있을 때도 아 하는 탄식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을 볼 때면 묘한 희열을 느꼈다. 아이들의 반응에서 나름 교사로서의 보람을 찾은 것이다. 내가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작은 기적에 조금은 이바지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첫 해부터 시작해서 3년간 담임을 맡았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아이들의 지각과 결석, 그리고 조퇴와 같은 출석 변동이었다. 내가 바란 교실의 모습은 아이들이 교실에 모두 모여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한두 명은 결석하고 결석이 없는 날엔 조퇴하는 학생이 있는 등 교실이 꽉 찬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건 드물었다. 모두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끝까지 남아있는 날이면 흐뭇했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단체 사진을 찍어보기도 했다. 아이들이 아무런 탈 없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것, 그것이 교사로서의 소소한 기쁨이 아닐까 싶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교사로서 나의 뿌리가 아직은 미약하기에 어떤 예리한 통찰이나 번뜩이는 지혜 같은 건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내 교사로서의 삶의 행복은 대개 아이들에게서 온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이 만드는 기적에 참여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주는 안내자의 역할만 하고자 했던 그날들에서 나는 행복을 얻었다. 그건 일천한 내 교직 생활의 뿌리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건강한 자양분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선생님 나오셔서 그 문윤희 선생님의 글쓰기 나오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그 글을 못 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자서전을 재작년부터 쓰다 보니까 계속 그 단편 테마를 해갖고 내가 자랐던 고향이나 이런 데 지금 사진을 찍고 현장까지 단막으로 한 12편 정도 지금 써놨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책으로 또 발간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참여를 못하게 해서 송구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윤희 선생님의 글쓰기 2022년 5월 길 위에 인문학 수업을 몇 년째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속 깊은 곳에 밀봉해 두었다. 그러다 올해는 밀봉해 두었던 글쓰기를 해보기 위해 앞뒤 생각도 없이 덜컥 신청해 버렸다. 인생 계획에 없었던 너뚜기를 키우며 옆도 뒤도 돌아볼 겨를 없이 타지 생활에 낯선과 함께한 남해살이 3년차 생활 원예, 공예,
아로마 수업을 다니며 상처받거나 울적한 순간들을 잊지 않으려 거적거리며 메모한 노트만 몇 건, 달리는 열차처럼 속도를 내어 급속히 나빠지는 심장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기를 여러 차례 했다. 삶의 끝에서 흐릿한 의식 속에 눈을 뜨며 무엇인가를 마주한 느낌이었다. 가족도 없는 중환자실에서 생을 놓아버리는 분들을 보며 가슴 철렁한 순간 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다. 나를 남겨놓고 싶어서일까?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를 간절함이 차올랐다. 삶의 애착인지 난 아직도 잘 모르겠다. 더 부지런해지고 가족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정성껏 준비한다. 더 열심히 운동하는 매일매일을 보내며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글들을 정리하고 싶어 오늘도 수필 수업을 들으러 나왔다.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나만의 시간들을 풀어 가지런한 글로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왜 간절히 글을 쓰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어쩌면 나를 치유할 힘을 키우기 위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가 생긴 건 아닌지, 온전한 나를 마주하고 싶어서 글을 쓰고 싶어 했을까 하는 생각들로 정리되며 어쩌면 오늘도 행설수설 써놓고 볼펜만 빙글빙글 돌릴지 모르겠다. 그래도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끄집어내어 보려 한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내어 올해는 꼭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하며 볼펜을 또 든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께서도 내년에 볼펜을 꼭 들고 이것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